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한재각이고요. 기후 정의 운동에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기후 위기 그 심각함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주셔가지고 그 제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일단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또 이해하고 있는지 좀 이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그린 디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병건 소장님이 아마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그거를 좀 환기시켜 드리면서도 또 한편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사람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기후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듣거나 혹은 기후위기, 기후변화 좀 같이 쓰고 있는 말이죠.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 이미지 생각들 요즘 듣는 것도 많이 있어서 예컨대 요즘 같아서는 폭염 이런 것 생각나셨을 것 같고 얼마 전에는 장마, 홍수 이런 것도 생각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아마 사람들한테 기후변화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렇게 생각 이미지 중에 한 5개, 이 5손가락 정도 하나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꼽으라면 북극곰 얘기를 꼽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극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후변화를 얘기하면서 많이 상징적으로 이용을 하죠.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환경단체들이 오래전부터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북극곰 얘기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한 장면을 좀 제가 한번 묘사해 보면 언론에서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한 무슨 뉴스를 쭉 펼치면 앵커가 앉아있고 뒤에 큰 화면에 북극의 빙하가 막 무너져 내리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서도 북극곰이 먹을 것을 못 찾아서 어떻게 됐다는 등, 인근에 이 사람 사는 마을까지 와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등 이런 식의 에피소드까지 포함해서 이 북극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아는 북극곰이 있으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는 북극곰이라고 하는 표현 했을 때 사람들이 재밌어 하시고 이렇게 웃으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반응이 이해가 좀 됩니다. 왜냐면 북극곰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관계는 사실은 없죠.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요.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는 북극곰이 있다. 에버랜드에 가면 이름이 통키였고 북극곰이 한 마리 있는데 그 통키가 어떻게 됐다 쭉 읊으시는 분도 제가 만나서 와 진짜 아는 북극곰을 아는 분이 하나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는데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 우리한테는 북극곰이라는 거는 거의 상상 속의 이 생물이라고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그들이 어떻거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 거의 어려운 이런 먼 존재죠. 북극이라는 데를 우리가 가볼 일도 없을 것 같고, 그처럼 그러니까 남이 이야기, 남이 나라 이야기, 뭔가 나의 이렇게 인식의 범위 밖에 있는 무엇인가 존재 이런 것으로서의 우리 북극곰이 존재할 거고, 이게 사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얘기할 때 북극곰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효과를 동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북극곰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좀 귀여운 이미지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래도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유발하다가도 사실 북극곰 얘기를 계속하면 그거는 나로부터 먼 얘기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 문제를 북극곰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얘기할 때 이게 더 도움이 될까? 앞으로 계속 도움이 될까? 뭔가 우리 이야기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제가 생각해낸 하나의 방법은 이 시리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통해서 좀 다른 방식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리아라는 나라 어딘지 다 좀 느낌 오실까요? 이렇게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 있고 이쪽 근동족이라는 중동 이스라엘 있고 이런 등등에 있는 거죠. 터키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시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시리아에 내전이 났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사실은 그 시리아의 내전과 기후변화 문제가 관련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시리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나, 시리아 내전을 통해 얼마나 죽었나, 뭐 한 50에서 60만 이상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 초기 내전 초기를 경험하면서 한 글쎄요, 이 데이터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한 200에서 300만 정도가 이렇게 그 난민이 되던 이웃 나라로 갔고, 뭐 어떤 숫자를 보니까 뭐 1,300만까지도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 시리아 내전이 벌어진 것에 사실은 뭐랄까요, 내전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뭔가 조용하다 평화로운 지역에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인가 사회적 격본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걸 준비할 만한 어떤 사회적 불안들이 존재하는 건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주 오랫동안 한 3, 4년 동안 큰 가뭄이 이루어져 가지고 농촌 지역으로부터 한 150만 명 이상이 도시 지역으로 왔다 갑니다.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가뭄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어떤 문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리아의 도시에 많은 그러니까 국내 이주민이죠. 농촌으로 올라온 이런 이주민들이 몰려들었는데 뭐 그 사람들 다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좋은 정치와 경제가 있느냐 보면 그렇지 않는, 뭐 40년 이상 독재를 해온 독재 국가가 사실은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면 사회 불안들이 더 싹트고 있었던 시점인데 2011년 그 직전에 이 시리아가 식량을 수입해서 먹고 있는 러시아 지역에 큰 가뭄이 듭니다. 그것도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뭐 제트기류 이런 식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 관련된 북극의 이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제트기류가 도는 속도가 느슨해지면서 한 자리에 강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그 고기압이 가뭄을 일으켰다. 우리 2018년 엄청난 가뭄을 경험했던 그것도 이 제트기류와 관련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익숙해진 단어죠. 그럼으로써 러시아 곡창지대에 가뭄이 들고 밀 생산이 줄어들면서 러시아가 자기 먹기도 바쁘니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일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금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수입해서 먹던 아랍 지역들의 사람들의 식량 가격들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2010년부터 이루어졌던 아랍의 봄이라고 불렸던 튀니지부터 시작됐던 일련의 그 소요 사태라는 것이 촉발되게 됩니다. 일종의 방아쇠를 당긴 거죠. 그래서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를 거쳐서 시리아까지 올라오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처럼 이루어졌던 소요 사태에서도 사실은 시리아의 그 들끓어 오르던 사회적 불안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긴 것이 기후변화 약인된 러시아의 밀 수출 금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이 시리아의 내전 그리고 시리아로부터 발생한 여러 비극적인 상황들, 이 난민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기후 변화를 가장 강력한 어떤 기반적 힘 그리고 실제로 내전을 촉발시켰던 방아쇠 효과 이런 것으로서 기후 변화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리아의 난민들을 또 따로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특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기후 난민이라는 거는 글쎄요, 아직 이 역사는 꽤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관련해서 꽤 오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2003년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졌던 다루푸르 지역이라는 데 벌어졌던 아랍 이 부족과 그리고 이 흑인 농부 집단들 사이에 이 갈등과 인종 학살 뭐 이렇게 불렸던 거, 거기서도 뭐 몇십만 명이 죽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일이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의 이 갈등, 난민 이런 것들을 유발시켰던 것이 다 기후 변화 관련된, 특히 가뭄 이런 관련된 문제로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시리아로 대표되는 기후 난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것은 이 북극곰으로 얘기하는 뭔가 먼 미래의 일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심각성이 그렇게 뭐랄까 좀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뭔가 우리가 도우면 좋을 만한 그냥 할 수 있으면 해볼 수 있는 이 정도의 문제로 되지. 좀 더 다른 강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기후 난민과 같은 시리아 얘기로 소통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 사실은 인권과 관련된 요즘 얘기에서 기후 위기는 인권 운동가들, 인권 연구자들한테 새로운 도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글쎄요, 전 세계가 인권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거에 대해 좀 회의도 있는데 나아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엄청난 가난에 이렇게 휩쓸려 있고 등등등 하는 사람들 보면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전 세계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편에는 인권이 계속 이 향상돼 왔고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그 인권의 커다란 후퇴를 야기할 것의 어떤 흐름으로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기후 변화는 너무 거대한 변화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대멸종에 직면하게 될 위기라고 뭐 사실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 역사상 이렇게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멸종이라고 한다면 지구에 살고 있는 종 자체가 한 뭐 60%인가요? 네, 숫자가 갑자기 가물가물하네요. 이상 말 그대로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건데 6번째 대멸종 상황이 우리 직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 사실은 인권 옹호자들이 이 기후 변화를 인권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컨대 아주 오래전에 2008년이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유엔 인권 이사회 같은 데에서는 기후 위기가 그 인권에 중요한 위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환경에선 기후 변화, 지속 불가능한 발전이야말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그리고 훼손하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자로 읽어드리면 그 위기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슬라이드는 없으나 그냥 한 가지 그냥 에피소드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2009년에 호주에서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보통의 기후 변화 관한 보고서들은 이 기후 활동가들 혹은 기후 과학자들이 좀 쓰는 거란다면 이 보고서는 독특하게 군인과 안보학자들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의 주장은 기후 위기는 안보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한 얘기보다 안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더 사람들한테 더 뭔가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러 인권에 대한 얘기를 초점 맞춘 거는 안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국가안보라든지 군사적인 안보 이 문제로 돌아가면 이렇게 뭐랄까요 좋은 일은 아니어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이렇게 뺀 것도 있긴 한데요. 하여튼 그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위기라는 거는 정말 우리들의 그러니까 현재 지적 생명체 우리들이죠. 인간들의 멸종에 직면해 있거나 급격한 어떤 이 세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서문을 갖고 있는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 한 에피소드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그 보고서를 쓴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요즘 기후과학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기후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오랫동안 기후의 변화에 대해 얘기를 하고 연구를 하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들어갈 거다 계속 얘기했지만 한 번도 그 얘기를 제대로 듣고 사회가 바뀌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실가스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뭐 한 국가들 모두. 그러니 이 과학자들이 그에 실망해서 이제는 더 연구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남은 시간이 존재한다면 그 시간 동안 그냥 나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래도 남은 시간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연구실을 떠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보통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묘사한다면 그거는 집에 불이 났다는 명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 지구라는 집이죠. 집인데 뭐 우리도 살고 있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유럽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지구상에 살고 있죠. 아주 예외적인 우주정거장에 뭐 예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 빼고는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행성이라는 걸 떠나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의 집이죠. 거기 집에 불이 났는데 근데 어쨌든 소방서들이 그 불을 끌어갔고 껐는데 끄다 더 이상 물이 떨어져서 끌 방법이 없어서 망연자실 그 불이 집을 홀라당 태우는 거를 주저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미지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 불이 홀랑 타버렸을 때 그 거기 안에 누군가 탈출하지 못한 누군가 살아 있을 거고 그 얘기는 기후 변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등 다 희생되는 거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뭐 생존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것들이 급속하게 훼손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인권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 그런 상황들을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보면서 이게 이렇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인권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를 계속 낸다면 그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 자체는 그 내는 사람들한테는 뭐 삶의 편리, 돈을 버는 일이겠지만은 그렇게 기후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지구 평균 온도가 높아지면 사실 그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뭐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피해를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시키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국가인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는 국가를 형성하면서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가 시민들을 보호할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도 세금도 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경찰이나 군대 이런 게 라든지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명령 주고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공동 전체가 안전할 것일 거라고 기대하면서 명령 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따르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기후변화가 심각해서 사람들이 분명히 피해가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거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야기할 거라고 이해되고 있는 기업들이나 등등등의 이 다배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막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국가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인권이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뭐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후변화 문제를 북극곰 같은 상징을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소통하고 일단 스스로도 이해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행동하게 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북극곰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특히 동물권이라든지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은 북극곰이라는 이유 때문에도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아주 한정된 이슈로 이해되고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것 좀 뭔가 뭐 가끔씩 생각날 때 얘기해보면 좋을 만한 착한 일 정도로 이해하는 것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후변화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겠죠. 우리의 직접 우리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이 동료 시민들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보는 거고 그 시리아 난민 같은 기후 난민은 그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신 스스로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들하고 소통한다면 무슨 얘기를 해볼 건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북극곰 정도 얘기가 가지면 좀 글쎄요 오래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뭐 북극곰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분들의 삶에 대한 얘기. 예컨대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쪽방촌 노인들의 얘기가 더 할지 모르고 농업 지역 같은 경우는 농민들의 삶에 대한 얘기.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절기란 게 있었고 그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지으면 됐는데 이제는 절기를 지킨다는 건 의미가 없어졌다. 절기가 안 맞는다는 거죠.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또 혹은 건설 노동자 혹은 뭐 심지어 저는 가끔씩 교통 경찰들도 저는 아찔하던데 그 폭염에 저렇게 서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수많은 야외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 야외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은 변화들이 야기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북극곰 얘기하고 조금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기는 뭐 많이 상투적으로 쓰는 방식이 얘기가 기후변화가 혹은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꼭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거 아니다. 벌써 우리는 기후위기 안에 들어갔다. 그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좀 해보려는 건데요. 근데 2018년 폭염 어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아마 30일 이상 그 엄청난 폭염이 이어졌고 열대야도 막 14일인가 15일 이상 돼서 정말 잠을 못 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눈이 퀭하고 저 또한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런 더위를 또 만나게 되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올해 그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폭염이 더 자주 더 강한 강도로 올 거라는 거는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올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 예측이었고 그것이 뭐 작년에는 없다고 해도 올해 나타난다고 해서 작년에 없기 때문에 올해도 안 나타날 거다. 아니, 뭐 작년에 없으면 올해 나타날 거고 뭐 더 내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 안 나타나면 내 다음 년에도 나타날 수 있고 그 주기가 더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2018년 폭염만 보이지만은 이제 눈을 들어서 좀 전 세계를 보면 그 전 세계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50도 이상에 오르는 지역들이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란과 같은 이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보니까 한 43도인가요? 이렇게까지 치솟 올랐다고 하고 있고 뭐 북극 지역 이런 데서도 30도 이상 올라갔다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일들. 또 한편에는 그런 와중에 중국에는 엄청난 이 홍수가 와가지고 70만 명이 그 수재민이 나타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 명 이상이 그 수재를 당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또 불타고 있죠 말 그대로요. 산불이 엄청 나오고 있고 뭐 호주의 이 홍수 산불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이 광범위한 산불과 연결돼서 인식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보도가 안 됐던 것도 아닌데 6개월 이상 그 불타오르는 그 호주 그리고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산불이 발생하고 한 4개월 지나서부터 국제 뉴스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한국에서도 이 뉴스로 계속 다뤄졌죠. 근데 사람들한테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이미지 같은 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하늘을 붉게 물든 이 장면 같은 게 계속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기후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무슨 장면들을 우리 보게 될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아마 2019년에서 2020년 넘어오는 호주 산불이 보였던 그 산불의 정경 같은 걸 우리는 기억할 될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기후변화라는 것이 벌어진다면 저런 장면들을 우리 매번 자주 보게 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작년에 홍수도 기록적인 홍수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래서 이런 홍수, 산불, 폭염 혹은 반대편의 겨울철에서는 뜻하지 않는 강추위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하면서
말 그대로 삶의 기반들이 삶과 개인적 삶, 사회적 삶 전체의 기반들이 붕괴되는 장면들을 많이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죠. 많은 그 과학자들, 연구자들은 코로나19 위기는 기후 위기의 예고편에 불과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도 있는 거죠. 사실 코로나19 자체에서 사람이 앓고 죽고 하는 것도 큰 일이긴 하지만은 그거로부터 전 세계가 말 그대로 딱 멈춰서고 봉쇄를 함으로써 나타난 엄청난 경제적인 충격,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었고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내놔야 되고 등등등 뭐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는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것에 더해서 그것보다 엄청난 일로서 기후변화라는 거는 거의 세상 모든 거를 내면 바꿔놓을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와 기후변화가 한 원인의 두 가지 현상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자본주의적 성장체제가 끊임없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해온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걸 조금 더 익숙한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4단계 되면서 아마 여기 빡빡하게 차였을 건데 아마도 안 된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이 전염병의 전파를 막으려고 하는 노력인데, 사실 그 거리두기를 비율을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이 코로나19가 이게 벌어진 것은 자연과 혹은 더 좁게 말하면 이 야생동물과 우리 사람들의 거리두기를 실패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혹은 과거에 있었던 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모든 게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불리는 거죠. 인수라는 건 사람과 동물이 공동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박쥐를 통해서 뭐 돼지든 뭐 등등등 이 야생 동물들이 자기들끼리 걸리던 감기 같은 건데, 자기들끼리만 걸리고 많은 건데, 거기서 뭐 그러다가 그 개체가 죽을 수도 있기는 하고 뭐 그럴지 모르겠도 그냥 자기들끼리 걸고 끝난 일인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동물들이 살고 있던 서식지를 파괴하고 침입해 나가면서 뭐 여러 이유죠. 경작을 위해서 개간하기도 하고, 나무를 얻기 위해서 벌채를 하기도 하고, 광산을 캐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혹은 뭐 대형 댐을 만들기 위해서 소모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 심지어는 뭐 그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야생동물들의 이 서식지를 끊임없이 침범하고 잘라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이 야생동물들이 불가피하게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는 이 공간을 공동으로 점유하는 방식으로 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야생동물과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지 못하고 겹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걸리던 질병이 사람들한테 넘어오는, 거리두기에 실패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전염병의 한 70% 이상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대부분이 또 야생동물로 또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거리두기의 문제가 얼마나 그 문제인가. 즉 그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숲을 파괴한 것과도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숲을 파괴한다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우리가 뭐 화석연료를 통해서 배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일부 완화시키고 하는 방식 자체가 나무나 숲이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흡수하는 결과로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숲을 잘라내므로써 이게 숲이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이 돼서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땅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도 기후 위기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뭐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코로나와 기후 위기는 같은 원인의 두 가지 현상이다. 그리고 기후 위기는 코로나는 기후 위기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심각하고 제가 앞에 뭐 글쎄요 심각성 충분히 드러났는지 모르겠는데 뒷얘기를 위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기후위기의 심각성 정말 멸종이라고 불릴 만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 죽음 이런 거 관련된 일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직면하게 될 수많은 비극들 우리의 생존 뭐 삶의 기회 이런 것들을 제약하고 파괴할 가능성이 높은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보통 앞서 말한 것처럼 기후위기를 우리의 집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비유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집에 불이 났다는 걸 발견하면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그 행동, 반응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 불을 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망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전에 하는 거의 그 이 반응적 행동이 있죠.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도 자각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고 있는 사람 있는지 뭐 누구를 깨워서 같이 불을 끌 수 있으면 불을 끄든지 안 되면 탈출을 해야죠. 근데 불이야라고 얘기 안 하고 혼자서 나갈 수도 없고 혼자서 불 끄다가 뭐 그런 되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불이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크게 외쳐야 되는 거죠. 비슷하게 이 기후위기가 갖고 있는 정말 이 큰 위협 등을 인지한 국가는 사실 그 기후위기 비상사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하고 있었죠. 2019년 그 5월 1일 날 영국 의회가 처음으로 국가 단위로서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라는 걸 선포를 했죠. 그걸 따라서 프랑스, 캐나다, 포르투갈 등등등 19개 국가들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정말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이머전시 영어로는 이머전시 텐데 이머전시라는 게 정말 다른 거 하던 거 다 그만두고 당장 피하든지 뭐든지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불이 났는데 밥을 먹다가 불이 난 거 아닌데 그러면 밥 다 먹을 때까지 그냥 지켜보라는 게 아니라 숟가락 놓고 불 끄러 가든지 도망가든지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던 일 그만두고 혹은 비상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이 비상사태인데 그런 일을 그런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에 걸받는 일들을 하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물론 그래도 그렇게 선언한 국가들, 도시들, 지방정부들, 지방정부는 한 2,000개가 넘는 데가 이 선언했지만 거기에 부합하는 걸 하고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이게 사실 그거를 가로막는 수많은 또 이유들이 좀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작년이죠. 2020년 6월에 전국 226개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해 9월 24일 날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됐습니다. 국회가 비상사태라고 선포한 겁니다. 근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신 것 같죠? 네네. 말하자면 이겁니다. 불이야라고 소리쳐야 되는데 불이야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불이야 귓속말하고 그냥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셨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셔요. 강의를 하면 그런 것도 했어요? 뭐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네. 제 비유가 그럴듯하죠. 불이야라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소곤거리가 많았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문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면서 거기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한파, 폭염, 태풍, 대연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어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운동권으로서 저 같은 기후 운동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가 이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선언대로라면 정말 우리가 큰 일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먹던 밥도 내려놓고 하던 일도 내려놓고 이럴 것 같은데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죠. 예.
네, 어쨌든 근데 그래도 이거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국회나 정부나 야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또 5개 항의 그 결의문이 이게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거 네 번째를 한번 또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전환 과정의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 노동자, 중소상공인, 지역사회에 전개되지 않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는 또 그 자체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할 것에 상당한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말 위기라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형평성 있고 정의로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더 나아가면 기후위기를 야기한 것이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 자체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까지도 얘기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결의안을 만들고 각 당이 내면서 그걸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조금 모호하게 이게 주저앉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겁니다. 근데 기후위기 뭐 이렇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응을 위해서 얼마나 급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많이 좀 들어보셨을 단어가 2050 탄소 중립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2050 탄소 중립이란 것에 과학적 기반이 되는 보고서가 IPCC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뭐 국제 정부 간 패널이라고 해서 기후 과학자들의 기후라고 이렇게 단순히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IPCC가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가까운 인천 송도에서 그 총회가 열리면서 그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이 파리 협정을 체결했던 당사국들이 파리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IPCC한테 1.5도의 목표가 왜 중요하고 그것을 달성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IPCC가 한 3년 작업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했죠. 사실 파리 협정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2도 목표, 또 하나는 1.5도 목표라는 게 두 가지 목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2도 목표, 1.5도 목표가 뭐냐면 산업화 이전부터 지금 기후변화를 위해서 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1.2도, 1.2도 정도 올라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1도 혹은 1.2도라는 요 작은 이 범위만 이게 상승만 해도 지금 지구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2도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2도 목표고요. 1.5도를 넘지 않겠다 하는 게 1.5도 목표입니다. 지금 올라간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1.1도라고 하면 0.4도 남은 거고 2도까지는 0.9도가 남은 거죠. 요게 두 가지 목표입니다. 근데 1.5도 목표는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 개발도상국, NGO들 이렇게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2도 목표를 하면 그건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렇게 1.5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1.5도가 중요해지니 이런 보고서를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2도 목표와 1.5도 목표가 차이가 뭐냐? 뭐 딱 하나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바다의 산호초와 관련된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바다 생태계에서 산호초가 갖는 그 중요성은 어떤 건지 뭐 잘못해도 어른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 생태계의 중심적 축이죠. 2도가 되면 모든 바다에 있는 산호초가 다 죽어 없어질 거랍니다. 그러나 1.5도가 되면 다행히 2도 내지 20%에서 30% 정도가 살아남을 거랍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이라고 표현할지 불행하게 표현할지 좀 헷갈립니다. 왜냐면 70에서 80%의 산호초가 사멸할 거고 지금도 급속하게 사멸을 하고 있죠. 호주에 보면 이 대산호초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거고 남태평의 정말 생태계를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려 축이 되는 건데 이제 지금 죽어가지고 백화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급속도로 다 없어지고 있다. 이걸 매년 관찰하는 과학자들이 그걸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뭐 이런 다큐멘터리도 최근에 좀 봤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모두 사멸하는 것보다 20에서 30%가 살아남는 게 훨씬 좋은 일이고 그것에 기준해서 어업이라든지 등등 하는 사람한테 인류한테 초점을 맞춰 보더라도 그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2도보다 1.5도가 상당히 그래도 덜 위험한, 안전한 단어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덜 위험한 상태에 유지할 거다라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1.5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과 온실가스 흡수하는 것, 앞서 말한 것처럼 숲 같은 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기술적인 걸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를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 사실은 이 IPCC의 보고서의 용어로는 넷제로, 혹은 한국말로는 순제로, 순배출 제로. 제로도 한국말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순배출형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앞으로 10년 안에 2010년 대비 45% 거의 절반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줄여가는 겁니다. 초기에 빠르게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1.5도 안에 전 지구 기온 상승 1.5도 안에 머물 확률이 50%다. 사실 그것도,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도박이냐, 동전 던지기냐, 반반에 되는 확률로 우리가 이 목표를 삼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2050년까지 아니라 더 일찍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생각하니까 어쨌든 2050년이면 30년 남았고 2030년까지는 10년 남았으니 뭔가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있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기술을 개발하든 뭐든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지금의 삶을 거의 크게 바꾸지 않고 이 체제를 그냥, 특히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돈 넣고 돈 먹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힘센 놈이 장땡인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뭐 바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는 계속 돈을 벌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 탄소중립 같은 거는 어마무시한 저주 같은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뭐 기술을 개발하고, 그럼 시간을 있으니 그 과정 통해서 기술 개발 통해서 뭔가 다른 방식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느긋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당장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 무엇인가 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거 생산을 중단하라든지,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는 걸 중단하라든지, 혹은 새로운 뭐 신공항 만드는 거, 건설하는 거, 그런 거에 하지 말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하고 뭔가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한테 30년, 10년씩 이렇게 시간이 남은 거냐,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 얘기를 가져올까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좀 익숙하실 분이 있으면, 최근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보니까 그 케이블 TV 우연히 보니까 이 BBC에서 이 그레타 툰베리에 대한 3부작 다큐멘터리도 하더라고요.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15살 그 청소년이었죠. 스웨덴에 뭐 야스퍼거스 병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폐증의 스펙트럼에 있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뭐 그래서 뭐 누군가는 위대한 자폐증이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런 거죠. 기후변화라는 것이 심각하다. 유튜브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상황을 받았는데, 유튜브 같은 데서 기후변화 막 보다가 심각해 하다가 다음에 재밌는 거 올라오면 딱 나오면 그냥 재밌게 낄끼고 웃는, 뭔가 이게 자아분열자 같은, 저 스스로도 그런 거를 많이 스스로 발견해서 놀라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게 메시지에 반응하고 심각하다가도 다른 일 하면 금방 잊어먹고 하는데, 이 그레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지면 계속 그 문제를 파고들고 얘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방식에, 그래서 뭐 위대한 뭐 이렇게 수식어도 부릴 정도인데, 사실은 그래서 전 세계 기후 운동을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강력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네, 뭐 그레타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하고, 그 그레타가 2018년에 그 1인 시를 시작해서 학교를 땡땡이 치고, 우리식으로 하면 1인 시를 시작한 게 한 1년 만에 큰 운동이 됐고, 그 덕분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2019년 7월에 프랑스 국회에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의회에. 그래서 의원들 앞에 놓고 이 16살 그 소녀가 이렇게 청소년이 얘기를 연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탄소회생이라는 걸 들어봤느냐? IPCC 1.5도 보고서에, 특별 보고서에 탄소회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진짜 중요한데 들어봤느냐 물어봅니다.
머리를 다 긋죠.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답답합니다. 당신들처럼 이 국가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다니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8년 반 만에 모두 탄소회산을 써버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탄소회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탄소회산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에 관한 얘기, 정부 예산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상당한 지식이 생겨서 사람들이 화석조를 태워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혹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배출하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도 목표를 넘지 않기 위해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확률적인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었고, 혹은 1.5도를 넘지 않게 해서 배출할 수 있는 것을 온실가스 총량을 내서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IPCC 그 오차 보고서 2014년에 나온 오차 보고서에 의하면 2,890기가톤이 2도의 탄소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10억이라는 뜻이고요. 그 중에서 그 2011년까지 산업화 이전부터 2011년까지 1,890기가톤을 배출했답니다. 빼면 1,000기가톤이 2012년부터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이 됩니다. 근데 인류가 그 온실가스 배출을 그 연간 하는 그 양이 대략 50기가톤입니다. 그러면 뭐 산수를 해보는 거죠. 1,000기가톤이 남았는데 매년 50기가톤씩 배출한다면 몇 년 남았을까? 20년 남은 거죠. 이제 나누면요. 근데 문제는 2012년부터라고 했으니 지금 2020년이 12, 13, 14, 15, 16, 17, 18, 19, 20, 9년이 지나갔죠. 비슷한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이니까 0.5를 빼면 추가적으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0.5년 정도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2도 탄소 예산이 아니라 1.5도 탄소 예산이죠. 1.5도로 우리 맞추는 것 쪽으로 최근 들어는 다 모든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러면 1.5도 탄소 예산은 얼마 남았냐?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춰서만 계산이 돼 있는데요. 1.5도 특별 보고서에 보면 420기가톤이 67%의 확률로 420기가톤을 우리의 탄소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입니다. 그리고 한 해에 우리가 한 42기가톤씩 배출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면요. 그러면 420기가톤 중 42기가톤이 배출하니까 한 10년 정도 시간이 남은 겁니다. 근데 2018년부터니까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7월에 얘기할 때는 8.5년, 1.5를 빼서 8.5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말을 한다면 3.5 정도 빼야겠죠. 18, 19, 20, 그리고 7월 달에 0.5를 빼야겠죠. 그러면 6.5년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강의 때보다 많은 이렇게 듣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6.5년을 본인들의 나이에 한번 더 해보시라고요.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인 거죠. 우리한테 뭔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아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6.5년 만에 모두 1.5도 탄소 예산을 다 써버릴 거라는 겁니다. 전지구 탄소 예산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는 필연까지는 모르겠죠. 적어도 67% 확률로 3분의 2 확률로 우리는 어느 시점에는 1.5도를 넘어서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게 2040년 정도까지라고 처음에 예측했다가 최근 들어서 점점 시간을 당기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 그러니까 6.5년 지나서 그 다음 날부터 뭐 1.5도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좀 이렇게 딜레이 효과가 있으니까 좀 어느 시점 지나서 1.5도를 넘어갔었는데 그게 한 2030년, 늦어도 2040년 정도는 할 거다. 사실 그 사이에 아까 말했던 뭐 태풍, 뭐 홍수, 폭염 이런 것들은 더 자주, 더 강한 강도로 이루어질 거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계층들부터 계속 떨어져 나가겠죠. 그게 죽임일지 아니면 더 극한 빈곤의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30년, 10년 이거는 그냥 시간의 얘기인 거지, 우리가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30년, 10년은 우리는 결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계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420기가톤이라고 있지만은 사실 한
100기가톤을 더 빼야 된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보다 신중한 과학자들이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후변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캐내가지고 배출한 것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졌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구가 뜨거워진 이후부터는 지구가 스스로 자신을 덮이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극 지역에 있는 영구 동톡층들이 녹아내리면서 영구 동톡층 아래에 묻혀 있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것들이 뿜어져 나와서 스스로 덮이고 뿜어져 나니까 더워지니까 다시 영구 동톡층을 녹이면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여기 나오고 그러면 이게 악순환으로 되면서 지구의 온도 상승을 가파르게 끌어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기가톤 정도 빼고 320기가톤 정도만 남았을 거라고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맞다라면 우리는 5년도 안 남은 시간이 안 남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과학자들은 UNEP나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년 그 2020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인다면 1.5도 목표를 위해서는 매년 7.6%의 이 감축률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보시면 검은 선입니다. 엄청나게 가파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보면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코로나가 사실 우리는 뭐 K 방역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만 뭐 다른 지역들은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봉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충격이 있고 뭐 경제 활동이 거의 안 이루어졌죠. 공장도 가동 안 되고 비행기도 안 뜨고 뭐 등등 그 영향으로 마이너스 7%를 줄여본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코로나 사태 같은 그런 충격을 10년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지만 우리 1.5도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계획해서 온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왔고 그 과정이 민주적으로 모두 형평성 있게 이루어졌냐면 그렇지 않고 누군가 특별한 희생을 기반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저거를 뭐 10년 지속적으로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저거를 민주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이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인류 그리고 뭐 각 우리 사회까지 포함해서 인류 전체의 거대한 도전으로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근데 누구의 책임이냐 문제를 여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후위기 이렇게 심각한데 니탄 내딴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걸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일을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너도 똑같이 책임을 분담하자 이렇게 가면 사실은 결코 같이 협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얘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이 비유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뭐 여러 개 부자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한마을에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가다가 뭐 배고파서 중간에 휴게실 내렸는데 뭐 부자 사람들은 저 안쪽에 들어가지고 뭐 3만 원짜리 뭐 비싼 음식을 자기들이 밀실에서 먹고 또 뭐 중간 사람들은 한 7, 8천 원 정도 된장찌개 맥반을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뭐 3천 원짜리 김밥 정도를 먹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나눠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뭐 밖에서 버스 운전사가 이제 떠나자고 빵빵거리니까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쪽 밀실에서 3만 원짜리 그 식사들을 각자 3만 원씩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먹었으니까 n분의 1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거죠. 그죠? 예. 멱살 잡고 안 싸우면 다행입니다. 비슷한 일이 지금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고 우리 지구라는 우리 집이 불타오른다고 하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은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그 책임들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차별화된 책임을 어떻게 규명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때 누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했느냐 보면 누적 배출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771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가 배출한 양을 보면 미국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유럽 28개국, 영국 같은 걸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걸 포함하는 거죠. 22%. 그리고 뭐 러시아 아닌 캐나다 이런 거 보면 소위 선진 산업 국가라고 하는 데가 60% 이상 뭐 배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적 배출량이 왜 중요하냐면 이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한 번 배출되면 그냥 그 다음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최장 500년까지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한 100년 정도를 하는 거죠. 비유적 표현하자면 지금 우리가 덥고 이러고 막 이 폭염에 휩쓸린 거는 100년 전에 누굴까요? 미국, 뭐 그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겠죠. 이런 나라들에서 배출된 것이 남아 있으면서 지금 우리 이렇게 뜨겁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적 배출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을 한번 봐주십시오. 중국 되게 많이 배출을 올라와 있습니다. 12%, 13% 정도인데 사실 지금 중국은 연간 배출량으로 보면 단년도 배출량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을 제친 지가 꽤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탓을 하고 싶은데 누적 배출량으로 보면 사실 중국은 미국보다 역사적 책임은 이게 적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보시겠지만 중국에 책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중국도 줄여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런 겁니다. 한국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1%입니다. 누적 배출량 전체 세계 전체 중에 1%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 따라서는 1%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래로 한 200개 국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 남미에 있는 모든 국가가 각각 3%씩 갖고 있다면 3%씩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1%입니다. 즉 3분의 1을 우리 한 나라만 5천만 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가 배출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책임이 얼마나 큰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1인당 배출량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세계 평균은 4.8톤입니다. 1인당. 근데 미국, 한국 같은 경우는 2배, 3배 이상, 평균 이상을 배출을 하는 겁니다. 뭐 일본, 독일,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 독일보다 훨씬 많이 배출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중국도 상당히 많이 배출했죠. 세계 평균을 넘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급속하게 온 거죠. 근데 인도와 에티오피아 같은 데를 보십시오. 에티오피아는 0.14.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전등 하나 켜보지 못한 사람도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 자체가 뭐 그 자체에서 불평등한 일이긴 한데 이게 문제는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전 지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출할 수 있는 총 한계량이고 그거를 배출이 끝나면 더 이상 배출해서는 안 되는 그 탄소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탄소 예산을 예를 들면 미국, 한국 이런 뭐 선진국들은 더 많이 갖다 쓰는 겁니다. 즉, 이 탄소 예산을 공유지라고 한다면 그거를 특정한 국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쓸 것을 목을 뺏어가지고 저희가 막 써버리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거는 그 다른 방식으로 이게 기업들이 얼마나 배출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 이 기업 중에서 석유 기업들인데요. 석유 캐고 천연가스 캐고 석탄 캐가지고 정말 돈 많이 벌었죠. 근데 그런 기업 20개 기업이 오십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위에 있는 거는 검은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 추이고요. 아래 빨간색은 한 100여 개가 되는 석탄, 시멘트 이런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양을 그 기업들이 배출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피해는 누가 보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빨간색 개발도상국, 검은색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기후재난이 벌어지면 수해든 뭐 기상재난이 이루어지면 그냥 모두 개발도상국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부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면 이게 근본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국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 불평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10%의 소득계층,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쭉 이렇게 줄을 세워서
부자부터 10%를 딱 하면 아마 1등 부자는 빌 게이츠부터 할 겁니다. 쭉 세워놓으면 그 10%가 전 세계에서의 그에 만들어진 부의 52%를 가져간답니다. 뭐 알고 있는 얘기시죠. 또 다른 통계식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 부자 85명이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 절반 35억 명의 부와 같은 부를 가진다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그런데 근데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8%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여기 그래프 거의 모양새가 비슷하죠. 전 세계 10%의 소득계층이 부자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9%를 배출한답니다. 하위 50%가 10%만을 배출합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그냥 부자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기후위기에 나왔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한 상황인 거죠. 그 사람들이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걸 또 1인당 그 배출량으로 보면 상위 1%의 사람이 배출하는 1인당 배출량이 74톤입니다. 세계 평균은 아까 본 것처럼 4.8톤이고요. 4.8톤, 74톤. 뭐 20배 가까이 거의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상위 10%는 23.5톤. 중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충 이 정도 뭐 그냥 아주 잘 사는 사람 빼면 대충 이 정도 머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3.5톤. 세계 평균을 살짝 높은 거죠. 하위 50%는 0.7톤. 진짜 어마무시하게 낮은 겁니다. 세계 0.1% 슈퍼리치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216.7톤을 배출한답니다. 대체 뭘 하면 저렇게 배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누군가 저한테 기뜸해 주시더라고요. 아시안 크레이지 리치인가 하는 무슨 영화가 하나 있답니다. 보셨어요? 네네. 그걸 보면 부자 놈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하고요. 그걸 보면 이만큼 배출할 것 같아요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보면 느낌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배출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상위 1%의 뭐 부자들, 10% 부자들이 정말 온실가 배출량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비행기를 많이 타고 아주 큰 집을 이렇게 살고 그리고 진짜 그 에너지 많이 쓰는 SUV 같은 거 몰고 다니고 뭐 등등등등을 함으로써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위 10%가 하위 10%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 소비량이 20배가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과 연동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사실 요약을 하자면 기후위기는 부자 나라와 부자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한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후 부정해갖고 기후 정의를 받아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 뭐 얘기로 좀 들어가면서 슬슬 마무리 좀 해볼 텐데요. 그레타 툰베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레타 툰베리 얘기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급속하고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사람과 지구를 보호하는 체계가 바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가장 부유한 이들을 뺀 모든 사람이 증대된 불확실성과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은 빨라야 할 뿐 아니라 공평해야 하며 소수가 아닌 다수를 이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 상황이 이미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불평등, 자연파괴, 그리고 기후위기. 그걸 알지 못하는 이들은 특권은 겨우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체제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디 부정하게끔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멋지죠. 아직 20살 안 됐거든요. 이런 멋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전 상황이라는 거는 코로나겠죠.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상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돌아가야 될 어떤 곳인가. 그 이전 상황에서도 우리는 큰 위기에 기왕에도 빠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마지막 얘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정상적인 상황 자체가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시스템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묘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을 텐데 아마 저는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 시스템이라고 체제라고 얘기를 붙일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끊임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행위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윤을 추구한다는 이것에
거의 지배적인 가치로 작동하면서 돈을 안 벌더라도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이 정신 나간 얘기인 거고,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희생해야 되는, 그래서 안전도 희생하고 환경도 희생하고 인권도 희생하고 하는 식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근데 그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끊임없이 물질적인 자원들을 끊임없이 갖다 쓰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도록 만드는,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계속 늘려나가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 자체는 뭔가가 잘 하다가 이렇게 뭔가 누가 실수해가 잘못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차피 이 파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체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그린딜, 아마 지난 시간에 김병헌 선생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그린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뉴딜이고, 뉴딜이라는 건 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것. 1920년대 30년대 미국에서 했던 뉴딜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혹자들은 뉴딜을 하면 대규모 토목공사, 재정투자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 포괄적인 목표 하나의 그건 하나의 수단들이었고, 그런데 노조를 강화시키는 와그너법 같은 걸 통과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총체적으로는 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거기에 그림자를 붙인다는 건 기후위기를 같이 해결하겠다는 문제일 겁니다. 기후위기와 그 사회적 불평등을 같이 해결하는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 자세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넘어가고요. 다만 유럽의 그린 뉴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하나 하면서 몇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럽의 그린 뉴딜도 아까 한 것처럼 경제 위기, 그리고 환경 위기, 거기다 하나는 민주주의 위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민주주의 위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사회적 위기와 이 기후 위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심화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흘러왔느냐 보면, 그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어쩌면 그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 자체에 대한 우리 심각한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그린 뉴딜은 유럽의 그린딜이라고 하는 방식, 정부는 그린딜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럽의 사회운동들, 좌파들은 그린 뉴딜을 얘기합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과 좀 짝을 맞추는 건데, 한마디로 대규모로 공공이 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 그리고 환경적인 거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 정의라고 불리는 부정의를 해결하는 것, 이런 얘기들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냥 다시 한번 한개 드리고요. 여기서부터는 마지막에서는 조금 몇 가지 그 질문 것거리를 좀 던지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1.5도 기후가 있고 1.5도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 혹은 배출 제로라는 것을 도달해야 된다라고 딱 문제 틀은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탄소 중립이랑 불가능하다.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탄소를 다 빼낼 수 있냐? 못해. 예컨대 딱 1년 전에 돌아간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랬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는 있어. 근데 시간을 들이고 천천히 줄여가지고 할 수 있어. 그 당시에는 저탄소였습니다. 이명박 때 전탄소 얘기를 한 것처럼 저탄소입니다. 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거지 탄소 배출을 없애는 건 불가능해라고 하는 게 이 입장이었다면, 그리고 물론 그 최근에 바뀐 바이든 이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바이든 이전에 있었던 트럼프는 완전히 이런 거죠. 사실 그 사람은 저것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기후위기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 불가능 얘기하는 쪽이 있고, 반대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쪽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은 최근 들어서 어쨌든 정부가 그렇고 등등 하니까 이쪽으로 조금 가능론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능론 중에서는 또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할 겁니다. 하나는 가능한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기술과 시장을 중심으로 뭔가 잘하면 가능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거 전제는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를 엄격하게 줄이더라도, 제로로 만들더라도 경제 성장은 계속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비유를 쓰는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경제 성장은 계속하면서도 환경은 좋아지고 싶어,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살은 찌고 싶지 않아, 이런 류의 얘기인 거죠. 사실 저기 위에 있는 그래프가 그런 걸 일단 보여줍니다. 녹색은 유럽인데, 유럽은 녹색이 경제 성장을 계속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빨간색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겁니다. 와, 유럽 보니까 경제 성장도 해서 계속 다 잘 살면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네? 우리 다 저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가능한 거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유럽의 적기 떨어진 이후에는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등등 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들의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대공장들, 더러운 공장들을 다 중국이나 다른 데를 내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도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구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면 지구 안에 어쨌든 그게 뺑뺑이 돌린다면 뭐 안 줄어드는 거죠. 전 지구적으로 안 되는 거죠. 한국에서 빼낼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힘이 세지면.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공장들 밖으로 빼고 있지 않습니까? 뺐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인데, 근데 그거는 일종의 뭐 표현하자면 녹색 자본주의 전략 같은 겁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기후위기는 표현하고 뭔가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런 식의 접근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저는 뭐 사람들마다 그 단어, 이 표현 자체를 두고서도 꽤 많은 논쟁이 있긴 합니다. 탈성장, 디그로스라는 거의 번역어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문제식은 비슷합니다. 성장을 계속 추구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중심에 뭔가를 두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의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하지 말자는 거냐, 아니면 성장을 중심으로 두지 말자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성장을 계속 추구함으로써 돈을 더 많이 벌고, 이 소위 그러니까 자본주의 기업이 이윤축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이것들을 유지해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것이 탈성장론의 얘기라면, 그 문제로 우리는 갈 수 없지 않냐는 논쟁을 하고, 이 사이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외국에는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사실 이 논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은, 중심적인 지금 정부의 중심적인 흐름,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쪽에 있는 편이죠. 그래서 뭔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줄이는 과정에 우리 새로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거야. 사실은 한국에서 그린 뉴딜은 그런 거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걸 중단하고 전기차를 만들어서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더 패권을 하면 좋겠어. 말하는 이런 얘기에 가까운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쪽에 이 시민들은 사회운동을 어느 쪽에 서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탈성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진영이 코로나를 사태를 경험하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이 새로운 큰 위기고 비극이지만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차원에서 그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5가지의 어떤 큰 주장을 했는데요. 하나는 경제체제의 중심에 생명을 위치시켜야 한다. 사실 이게 너무 공자님 같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경제체제가 생명을 중심에 놓지 않기 때문에, 돈벌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좀 읽어보면, 경제성장과 낭비적인 생산 대신 생명과 복지가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특히 화석연료 생산, 군수, 광고 같은 경제 일부분은 가능한 빠르게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석연료는 당연히 할 거고, 군수산업은 어떨까요? 한국적 맥락에서는 북한이 있으니 이런 것도, 혹은 또 다른 적인 중국이 있으니 이런 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사실 군수산업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작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네. 광고는 어떨까요? 광고요. 공감하시나요? 욕망을 너무 네? 욕망을 너무 네네네. 예, 그렇죠. 욕망을 키운다는 건 뭐죠? 네.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려면 소비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안 굴러가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진짜 그런 욕망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막 끌어가지고, 야, 너 이거 사면 네 욕망 채워줄 수 있어. 무슨 이 지적이고 그런 욕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끊임없이 그 돈으로 환산되는, 소비함으로써 그런 욕망들을 끌어내는 이 광고 산업 같은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위해서 어떤 노동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정말 딱 와닿는 얘기일 겁니다. 소위 필수 노동이라고 딱 불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대개 돌봄 노동이었는데 보건의료 노동, 심지어 택배 노동, 음식을 제공하는 조리 뭐 등등등의 노동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배운 거죠. 누군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원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이번 사태 동에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필수노동에 비해서 그게 은행원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거나 생존을 위협받는 게 아닌데, 그냥 자본주의 최고봉 같은 거지 않습니까? 뭐 은행원, 뭐 이게 투자자, 뭐 이런 이게 증권 애널리스트 이런 걸 들고 하는 거죠. 핵심적인 재화 서비스의 제공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앞서 낭비적인 소비, 여행, 뭐 이런 것들 대신 식량, 주택, 교통, 교육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기본적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사회를 민주화해야 된다. 뭐 너무 당연한 일인데 모든 것이 사실 그 공공의 영역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 영역이 아니라 다 사적 영역으로 민영화되는 영역으로 벗어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다시 민주화하면서 공공 영역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연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 그 1세기와 3세기의 연대 그 뭐랄까 현재와 미래 세대가 연대 뭐 그 계층 간의 연대 성별 간의 연대 여러 가지 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건데 사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불리는 이것이 작동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기후위기나 뭐 이런 얘기에 빠졌다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환기시켜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 그 공장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신길전하고 다시 이걸 위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얘기해야지만 우리의 생존에 걸려있는 정말 말 그대로 문명의 붕괴라고 불리는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작은 시초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썼는데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딱 꼭 물어보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뭐 이런 얘기 쭉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좀 제 얘기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일까요? 라고 꼭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본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하면 텀블러 들고 다니고 가능하면 대중교통과 걸어 다니고 손수건 들고 다니고 제철 음식 먹고 분리수거 잘하고 뭐 이런 얘기 조금 더 나가면 뭐 단체 활동이나 지역 단체 뭐 활동에 참여하고 뭐 이런 얘기들 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꼭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궁금합니다만 그 질문을 왜 하시는지도 궁금하는데 뭔가 어쨌든 하나는 분명히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듣고 끝나서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프레임이 사회를 바꾸고 기후를 바꾸고 뭐 이런 기후 변화를 바꾼다는 거죠. 프레임이 갑자기 너무 개인적 실천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실천, 우리가 물건을 좋은 물건 산다든지 이런 실천을만으로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하는 게 되게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실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화시키고 관심 없는 영역으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얘기를 해서 조금 돌아가서 한 얘기입니다만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 전 유럽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를 금지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조금 다르겠는데 최근 오늘인가요? 유럽연합은 2035년엔 그 유럽연합 지역 내에서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을 내놨습니다. 아마 통과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당 부분이 그 유럽에다 수출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런 얘기일 겁니다. 뭐 테슬라를 따라간다. 현대자동차 지금 뭐 전기자동차 바꾸려고 꽤 논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당장 그러면 노동자들의 이 노동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인천에도 좀 자동차 있죠. 거기도 아마 곧 그런 문제 닥칠 텐데 부품 자체가 한 3분의 1 정도 줄인다고 하면 조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혹은 그 1, 2차 저기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다 문제일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일단 잠깐 빼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 전기자동차만 돌리면 다 되는 거냐? 그래서 지금 100이라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다면 100을 전기자동차 다 바꾸면 우리는 이 사회가 좋아지는 거 기후위기는 해결될 수 있는 거냐 질문을 해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모든 사회,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만 얘기한다면 모든 도시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쌩쌩 달리는 이 자동차 중심의 도로 중심의 사회를 그대로 두면 기후 변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이달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재산 여성 시장인데 지난 그 선거 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그 공약을 냈다라고 되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도시에서 자동차를 다 빼내겠다는 공약에 가깝습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건 진짜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기반이 되는 게 소위 15분 도시라고 하는 그 모레노 교수라는 사람이 카를로스 모레노라는 교수님이 파리 몇 대학인가 뭐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15분 도시라고 불리는 겁니다. 혹시 15분 도시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신 것 중에 아주 이상한 버전을 알고 계실 가능성도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부산의 그 이 박형준 시장이 거기도 15분 도시였나? 뭐 이러면서 근데 하이퍼루프인가 뭔가 하는 뭐 이런 거에서 부산의 끝에서 저쪽 끝까지 15분에 관통하겠다는 세상에 그게 15분 도시라면 이 사람이 알면 좀 기가 막힐 얘기인데 15분 도시락은 이런 거죠. 자기 집에서 나와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자기가 이용해야 될 거의 모든 도시의 공간들 시장을 본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여가를 즐기다든지 모든 것을 15분 안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도달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도시 구조를 다 바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도시로서의 현상을 보면 속도가 바뀌는 거죠. 빠른 속도에서 천천히 가는 속도. 천천히 가는 속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호할 시간들을 더 많이 있고 거리는 사람들이 계속 뭐랄까요? 계속 걷고 교호하고 하는 방식의 뭔가 이렇게 그런 공간으로 이제 커뮤니티 공간 같은 걸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차를 전혀 필요가 없게 만들고 적어도 도시 생활 내에서는 그거는 전반적으로 자동차의 생산 자체 그리고 운영 자체를 줄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출 제로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뤄내기 어렵다. 예를 들면 전기장치를 다 돌린다고 해서 그걸 재생에너지를 다 가고 석탄 발전소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전기자동차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그만큼 깔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거냐. 그것 또한 또 엄청난 문제를 또 야기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기존의 도시가 자본주의적으로 그래서 한쪽은 베드타운, 한쪽은 뭐 업무 공간, 공장 만들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빨리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기능적으로 만들고 그걸 이용하도록 하는 게 그 자동차 같은 거고 이거는 철저히 효율을 중심으로 만든 자본주의적 공간 구성인데 이걸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의 실천의 얘기로 들어가면 좀 함의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좀 드려보는 건데요. 앞서 작은 실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생협 같은 데서는 되게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생협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일종의 작은 실천을 하이파브 약속이라는 걸 하는데 뭐 알고 있는 겁니다. 뭐 제철 음식 먹고 음식물 남기지 않고 텀블러 손수건 쓰지 않고 쓰레기 줄이고 걷고 뭐 이런 거 하면 성인 한 명이 214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좋죠. 정말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좀 별개로 생각해 보면 강원도에 지금 신규 석탄 발전소를 4기를 짓고 있는데 한번 가동되기 시작하면 2,7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출되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줄인 사람들이 1억 2천만 명이 있어야지 저거를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것의 쓸모없음을 얘기하는 걸로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씨 우리가 좁아봤자 저런 거 한번 가동되면 끝장이네. 에이씨 하지마. 그동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근데 제 얘기는 그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이 얘기에도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만 열심히 한다면 정말 자기 만족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개입하는 건 뭐 어떤 것일까요? 결국 저는 뭐 최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같이 간명하게 얘기하면 데모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모라는 건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시대에서 시민들이 집합적으로 모여서 정부 정책의 개선과 변화를 촉구하는 행위라는 게 데모인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 데모는 여러 방식이 있겠죠. 모여서 하는 것도 곤란히 살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집합적인 힘을 모여서 정부를 국회를 움직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레타 툰베리의 이런 학교 파업 같은 것도 그런 방식인 거고요. 뭐 영국의 멸종조항이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는 진짜 비폭력 집적 행동이라고 불리는 것. 정부하고 뭐 사슬을 묶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걸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한국에서도 기후 불복종 운동이라는 것도 있죠. 뭐 새살을 먹고 돌아가는. 사실 저도 최근 들어서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부했다가 지금 뭐 재판 넘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저는 정말 시민들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문제라 생각하고 정말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을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생각합니다. 진짜 위기라면 위기에 맞게 우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위기라고 해서 불의를 얘기했는데 소금 그릴 수 없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죠. 파열음이 날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을 조금 넘쳤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기후정의라고 하는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느낀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긴 얘기를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